자, 일본의 아베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면 지지층 반발도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 보면 자영업자 어렵다고 2조 6천억을 지원한다. 그게 자영업자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몇 사람만 득보는 거 아닌가. 기업, 중소기업 투자 등을 지원한다고 15조 원. 자,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 그리고 230만 원 이하에도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그야말로 최소화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부 돈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언간생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베가 벌써 집권한 지 6년이래요. 그가 1차 집권 과거에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한 적이 있지요. 그까지 합치면 7년입니다. 7년. 지금 아베가 내년 11월까지만 총리를 하게 되면 역대 최장 총리가 되게 지금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 11월까지는 하지요. 무조건. 그래서 아베는 자신의 재임 중에 한국의 대통령을 무려 3명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가 여러 가지 이 자신의 이 강한, 일본을 강한 국가라고 만들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였죠. 그런 것이 정권의 부담도 되고 강요들 스캔들로 낙마도 하고 또 본인의 주변 어떤 의혹 비리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는 데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특히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회복 없이는 정권과 국정의 안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최우선 순위로 경제 회복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지금 6년 1개월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취업자 수가 지난 10월달 기준으로 7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주가도 한 2배 정도 6년 전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취업과 경기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훈풍을 경험한 젊은 사람들과 기업가들이 아베가 이런저런 잡음의 스캔들에 시달려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베는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 즉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집권한 이후부터 금융 완화, 재정 투입, 성장 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내걸고 일관되게 경제 최우선 과제를 밀어붙여서 사학재단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경제 지표가 이를 결과로서 받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기 불황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벌어진 툭 하면 정권이 교체되던 일본의 정치 불안을 아베가 2가지 다 지금 해소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9월 달에 자민당의 총재를 3년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총재를 하게 되면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베는 지난 9월 달에 3년을 다시 더 허락받아서 앞으로 2년 9개월을 더 총리로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최우선 기조를 계속 더 밀어붙이겠다. 자, 그래서 강력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반발해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체면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아베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 노동자에 대한 문호 개방.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고,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 중에 일본으로 일하러 간 청년 중에 상당수가 좀 있다 보니까 사기더라, 엉뚱한 자리더라. 그것도 또 한국 정부 산하 고용 알선 기관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배타성 때문에 잊지 못하겠더라. 노동 강도가 한국보다 세다 해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역이 놀러를 가면 거지없이 좋아요. 일본의 음식이나 숙소 깨끗하고 맛있고 비용도 싸고, 그런데 살러 가면 그야말로 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차별도 느끼고, 또 자기 핏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고 또 연고사회고, 그러니까 직장으로서 장시간 살기에는 어려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정서를 뚫고 아베가 이걸 국회에서 외국 노동자들, 단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니까 11월 하순에 아베를 지지했던 보수단체들이 총리관저 앞에 몰려가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특히 일본의 거부단체들,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유럽처럼, 미국처럼 일본도 거부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망국적인 아베의 이민 법안 반대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일본을 재건하겠다라는 아베가 일본을 해체하는 길로 다민족으로 갈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해대했습니다. 관광 입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에 아베 집권 전에 620만이던 관광객이 아베 6년 동안 3천만 명을 넘었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일본 관광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수용 인원을 넘어선 관광객들이 공해가 되고 있다 해서 일본에는 관광객에 대한 거부도 지금 많지요. 그런데 아베는 2020년에는 4천만 명 채우겠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아베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소비세 인상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내년 10월에 현재 8%에서 10%로 올리겠다. 한국 같으면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세가 인상되면 경제가 위축될까봐 예산도 처음으로 100조엔, 즉 1000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이 한국보다 GDP나 이런 거는 한 3배가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예산이 470조로 일본의 거의 절반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이 넘습니다. GDP는 한국의 한 3배가 넘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국이 일본의 반에 근접해 가는데, 일본은 내년에 100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느려서 아베가. 그래서 엄청나게 느렸다고 시끄러운 게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월 566만 원의 이 평균 임금이 적다고 연말에 지하철을 멈추겠다고 교통공사 지하철 노조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금을 7.1% 올리고 주당 근무 시간은 4시간을 더 낮춰서 37.5시간으로 단축해라. 그리고 교습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명동 상인 30명 중에 29명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당 못한다. 자, 지금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자, 직원도 줄이고 알바도 줄이고 있는데, 자, 알바 내보내고 이제는 더 못 줄이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폐업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30명 중에 18명이 내년에도 또 오르는지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을 시키면 숙련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업원보다 사장이 더 적게 벌어가고 있다라는 업체들도 좀 있다는 겁니다. 순댓국 주인은 자, 매출이 100이라 하면 임금이 2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30을 넘고 있다. 종업원보다 사장이 더 적게 갖고 가고 있다. 한 명동의 미용실 주인은 올해 월 평균 250만 원씩 손에 쥐었는데 내년엔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비용만 50만 원이 늘어나고 있다. 자, 명동의 한 옷가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마다 차이가 너무 난다. 옷 파는데. 그래서 좀 차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최저임금 받는 사람만 정부가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갈비집 사장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도 못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직원들 급여를 낮춰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럽니다. 그런데 정부는 월급 230만 원짜리 근로자도 식대 교통비를 포함하면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겠다 하면서 지금 지원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요. 지원 대상은 늘려가고 있고, 또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소상공인이 일주일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 7일 이상씩을 더 주는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니라 1,030원이 된다. 220만 원 주던 월급이 300만 원이 된다. 직원 내보내고 가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무이나 즉 기계로 이렇게 요즘 식당에 가면 기계로 쿠폰 뽑아가지고 자기가 타서 먹고 전부 이제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죠. 지 먹은 그릇 지가 먹고 채워서 설거지 하는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주문 받으러 오는 직원 없이 자기가 키오스크입니까? 그거 눌러서 가야 되고, 그 노인들은 가서 밥도 못 먹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알바 쪼개기라 해가지고 결국은 알바를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점심 때, 저녁 때 손님 많을 때만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 일, 주말에만 8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이제 초단기 하루에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된다니까. 하루에 2-3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을 써서 잠깐 일 시키고 보내고 잠깐 일 시키고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또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이 안 돼서 주휴수당을 못 주는 데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못해도 뭐라 하지 못할 정도로 모시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에 30%가 최저임금도 못 주는데 내년에 절반 이상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못 줘서 범법자가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변호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지급돼 왔다. 산업 현장에서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한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일하지 않는데 임금을 받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한 걸로 보이지만은, 자,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저도 안 지가 한 1-2년밖에 안 됐는데 53년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가속화되게 올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휴수당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주 시간에도 적용을 하려니까 기업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자, 6.25 직후에 가난 속에서 근로자 최저 생계비라도 챙겨주자 해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아주 낮았고, 그래서 사실상 월 얼마 정도로 주자라고 하면서 그런 개념 속에 책정된 거지, 하루치를 완전히 더 쳐서 주자라는 의미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53년도부터 있었던 걸 지금 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느냐, 여태까지도 잘 주고 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게 주고 있었고, 특히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기업에 관련해서 주로 적용되었지, 아르바이트생한테 주휴수당을 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 소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같이 또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도 정부의 주휴시간 행정 해석이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면 풀로 써야지 시간 쪼개기로 쓸 수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냥 시간 쪼개기로 쓰면서 단기 시간 쪼개기 알바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걸 받지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포함한 9조 원의 재정 투입을 한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도 일자리 최저임금 받는다 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4대 보험 내고 뭘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도 이 돈의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와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요. 그래서 서빙하는 종업원들끼리 그 팁을 모아서 서로 나누지요. 자, 그런데 그 팁을 이제 세금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최저임금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내려오던 전통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처럼 오랫동안 다들 관습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새삼스럽게 이 정권이 나서서 이렇게 칼을 대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한국에서의 그동안의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은 한국의 그야말로 편의점이나 식당의 수준에 맞게 임금이 누가 정부가 간섭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던 임금을, 그걸 갖다가 사용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더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형성되어진 월급 구도를 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처하게 될 거고, 그래서 곳곳에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쫓겨나서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불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자, 이런데 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을 해결하겠다 하지만은, 자, 이런 최저임금의 개념에 동의하는 자영업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이에 30%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요.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라는 것은, 물론 기업 중에 악덕 기업도 있고요, 정말로 잘못된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기업이 유사일에 제일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에 추가 부담이 없다면서 정권을 대변하듯이 하는 홍남기 캐비넷 문건의 진술자답게요, 정말 정권을 아부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 중에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1686억 정액해서 6658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요. 결국은 교통 안내하고 쓰레기 줍기, 노인 용돈벌이 일자리만 늘린 부분인데요.
자, 하루 3시간 이내로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내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을 받는 용돈벌이 성격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정부가 상위 30%를 빼고 70% 수준 하위 70%의 일률적으로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한테 지불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초연금 예산이 11조 5천억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자녀에게 한 달 수백만 원 용돈을 받는 노인들도 그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돈 뿌리기에 불과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월 3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또 재정 소요가 더 급증할 거라고 하는데요. 막상 노인의 일자리 예산은 공공일자리 앞에 그걸 포함해서 8,220억으로 1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일자리 대신에 공공형 일자리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보수 또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민간 업체에서 일하는 시장형 일자리인데 이 지원금은 1,016억, 204억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수준의 27만 원을 받아봤자 생계에 이렇게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역량에 맞게 맞춤형 시장형 일자리를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노인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시장형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준다 하더라도 노인은 안 쓴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10,000명이나 줄어버렸어요. 58,000명이 일하다가 올해 48,000명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적정 노후 생활비가 243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 노인 부부 기준으로요. 좀 그래도 비참하게 안 살려면, 그런데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에서 노후 시작은 68.5세라 해서 법률 65세보다 더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노인 중고령자가 전체의 54.3%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자체는 고령자를 위한 지원책을 냈는데 대부분 현금 뿌리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 원어치 지역 화폐를 쥐어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준다 하고, 중구구청장 TV에 자주 나오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서 이러니까 복지부가 기초연금 비슷한 걸 왜 또 주느냐 해서 중구에 주는 기초연금 수급비 10%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 그래요. 전북 임실구는 TV 유선방송 수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파가 아닌 유선방송까지 아마 돈을 대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금 다른 지자체 5군데까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퓰리즘으로 돈을 뿌리면서요, 이 나라가 한마디로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이 그 큰 나라가 천조로 꾸려가는데 한국은 이렇게 작은 나라가 470조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